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근현대사로 들어왔습니다. 예! 근현대사. 여러분, 오늘 이 근현대사에선 특히나 제가 항상 늘 얘기지만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 만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오늘 이제 처음 만나게 될 그 사람이 이제 흥선대원군인데 참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사는 삶이 성공한 삶일까? 그렇게 보긴 좀 어려워요.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목표,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대요. 옛날 로마 시대에 이게 배를 노젓는 사람이 있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이 노를 저었기 때문에 한번 그 배를 타면은 내리질 않거든요. 정말 그 안에서 노를요, 정말 평생 최선을 다해서 노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고 더 이상 노를 질 수 없으니까 그 배에서 내린 거예요. 내리고 자신이 평생 정말 열심히 노를 저었던 그 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그 배는요, 해적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면 이 사람이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열심히 살았던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요?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근현대사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 흥선대원군부터 우리가 이제 이모군란까지를 배울 텐데요.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와요. 나올 때 대부분이 흥선대원군, 네, 흥선대원군 특히 대외정책, 네, 병인양요, 신미양요, 누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어느 나라와 싸웠는지를 묻는 문제 나올 확률이 80% 이상이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의 대내 대외정책, 특히 대외정책을 주목하시라. 흥선대원군이 초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흥선대원군, 정말 이 근현대사의 출발을 열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흥선대원군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하응이라는 사람이고요. 바로 고종의 아버지죠. 예, 막강한 강력한 카리스마를 내뿜었던 인물이 바로 이 흥선대원군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선대원군 그 직전에 있었던 그 19세기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19세기 여러분들, 자,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정치. 자, 이 19세기의 정치는 어떤 정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그렇죠. 소수 가문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바로 세도 정치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굉장히 어떤 그 수취 체제, 즉 세금을 거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아주 완전 무너질 대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바로 삼정의 문란이다. 삼정의 문란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19세기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땠어요? 이 19세기는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소수 가문이 권력을 전행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삼정의 문란, 수취체제가 문란해지는 과정 속에서 바로 19세기 초반에는 홍경래에 난 19세기 중반에는 임술농민 봉기, 정말 밀란의 시대가 바로 19세기였다라고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한 거예요. 네. 자, 과연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할까? 그의 목표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고치겠다라는 것이죠. 먼저, 자, 이 세도 정치를 통해 가지고 소수 가문이 권력을 전행하는 과정 속에서 왕권은 추락할 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할 목표를 딱 정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첫 번째 목표였다.
그 다음에 지금 삼정의 문란이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민생 안정,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 이게 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러한 목표를 흥선대원군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왕권 강화, 민생 안정, 이게 흥선대원군의 목표란 말이에요.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자, 왕권 강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 왜 세도 정치, 이 소수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기구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전행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비변사, 바로 비변사가 되겠습니다. 비변사. 이 비변사를요, 축소시키다가 이후에는 결국은 폐지를 시킵니다. 이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력,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나누죠. 항상 권력이 너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다시 행정을 담당하는 의정부와 그리고 군사를 담당하는 3군부로 나누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변사를 폐지하고요. 의정부와 3군부로 권력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들. 권력이 한 곳에 집중돼서 소수 가문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권력을 전행하니까 이것을 나누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권 강화 목표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새로운 개혁, 어떤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려면 뭐니 해도 법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영조도 새로운 개혁하려고 하니까 속대전, 정조도 새로운 개혁하니까 대전 통편과 같은 법전을 만들었듯이 흥선대원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전을 하나 만듭니다. 나를 따르라, 이 개혁을 따르라. 그 법전이 뭐였냐면 대전회통이에요. 이건 뭐냐면 만날 회자, 통할 통자, 대전, 조선 초기 만들었던 경국대전, 성종 때 완성되었죠. 그것과 영조 때, 조선 후기 때 만들었던 속대전, 그 두 개를 서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통하게 하는 그런 법전, 대전회통을 이 흥선대원군에 지금 편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어떤 그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뭔가 보여주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뭐예요? 보여주는 거. 그게 뭐였냐면 임진왜란 때 불타서 폐허 상태로 남아있었던 바로 경복궁. 이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폐허가 되어 있는 경복궁, 조선의 출발점이었잖아요. 이거는 왕의 권위를 이거는 살릴 수 없다.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라고 해서 경복을 중건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행했던 거, 또 징수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당백전, 일당백. 물론 이게 지금 100배의 가치를 올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제일 큰 화폐가 뭐죠, 여러분들? 5만원권이잖아요. 5만원권의 100배면 얼마야? 50만원, 500만원, 500만원 화폐가 나오는 거예요, 지폐. 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알죠? 이렇게 화폐 가치를 막 튀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화폐 가치는 폭락하고 물가는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이 당백전 발행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금을 걷는 거예요, 기부금. 그게 뭐냐면 원에서 납부하는 돈, 근데 이제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 이런 식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원납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복궁 중건, 이 당백전과 원납전을 통해서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중앙 권력에 대한 어떤 그 통제라고 본다면 지방 권력에 대한 통제도 흥선대원군은 단행을 합니다. 뭐냐면 지방에서 그 권력의 어떤 중심적 역할을 했던 그 장소, 교육기관이 있어요. 바로 16세기 사림들의 어떤 그 진출 기반이 되었던 서원이라는 곳이죠, 서원. 교육과 제사를 담당했던 곳. 하지만 이쯤 되면요, 바로 그 지역의 어떤 토호들, 또 유생들의 어떤 그 권력의 중심, 천병이 되어서 이 백성들, 서원에서 한번 제사 지내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사상 차린다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원들을 정리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무려 47개소로. 47개소로 정리하는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중국 황제가 있어요. 그 황제를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만동묘라는 건데요. 네, 이 만동묘를 또 철거하는, 폐지하는 모습들. 이게 여러분들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조선 유생들한테는 중국, 특히 명나라는요, 정말 사라졌지만 여전히 네, 그 숭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 명나라의 그 황제를 모신 만동묘를 철폐한다? 쉽지 않죠.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미국 우방국가잖아요. 그 미국 우방국가와의 관계를 끊고 미국 우방, 뭐 예를 들면 이제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주었던 메가더 장군 있잖아요. 메가더 장군 동상을 그냥 폐지한다. 이런 분명히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었거든요. 난리가 났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혁들이 여러분 쉬운 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흥선대원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개혁들은요, 개혁들은 그 기득권 세력에 대한 어떤 그 저항이거든요. 이제까지 어떤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과 전면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쉽지 않아요. 이게 특히 이제 경복궁 중간에 나무 같은 거 여러분들 그 당시 양반들이 그 묘지 있잖아요. 그 묘지에 있는 그 묘지림들 그 나무들 베어가지고 만들고도 그래요. 양반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뿔이 이만큼 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흥선대원의 개혁은 계속됩니다. 자, 이번엔요, 민생 안정 측면에서는요, 어떤 개혁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정이 문란이니까 우선 전정, 3정이 뭐냐면 군정, 요거는 이제 군대 가는 거, 포내는 거, 그 다음이 환곡, 요거는 전정은 토지세고, 군정은 이제 군대 가는 거, 대신 내는 거, 포내는 거고, 환곡은 뭐냐면 춘대 추납,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죠. 고구려 고국 천황 때 시행되었던 진대법, 그리고 고려 태조 왕건 때 흑창, 그리고 이후에 의창, 뭐 이런 어떤 그 제도들이 쭉 연결되어서 지금 환국까지 온 거예요. 환자가 뭐냐면 이게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왜 이게 순환한다고 하죠? 순환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곡식이 일반 가정으로 갔다가 다시 정부 창고로 돌아오는 거죠.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환곡이라는 의미예요. 그죠? 왜냐면 봄에 이제 보릿고기를 잘 버티라고 이렇게 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는 거야. 예, 공무원들이 사실은 빌리지 않아도 되는 정도인데 무조건 할당을 하는 거예요. 왜? 공무원들이 이자 더 챙기려고. 원래 10분의 1인데 막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이렇게 막 이자를 챙기는 거예요. 나빠 진짜. 그죠? 이런 어떤 그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모습들이 환곡에서 있었다. 바로 이런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흥선대원은 무엇을 했냐. 우선 양전사업, 이거는 토지조사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양전사업을 시행해서 세금 안 내고 있는 토지들을 찾아가지고 세금을 물리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흥선대원군 개혁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군정이에요, 군정. 자, 이 군정은 뭐냐면 군대 안 가니 포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영조 때 시행했던 균역법. 1년에 한 필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균역법에서는 양반은 열외입니다. 양반의 특권이 뭐냐면 군대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니까 포를 낼 필요도 없겠죠. 왜냐면 군대 안 가는 대신 포를 내는 것이었는데 양반은 아예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열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양반들의 어떤 특권. 내가 상놈들과의 어떤 차이점이 내가 군대 안 간다는 거. 내가 포 안 낸다는 거.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은요. 무슨 소리. 양반들도 포내. 집집마다 포내. 그래서 호포제를 시행하고 있더라. 이건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양반들에게도 이 포를 물리고 있는 것. 굉장히 흥선대원군의 그 개혁주의에서 핵심적 개혁안이 바로 이 호포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양반이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지금 이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지금 사사건건 반대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곡에서는요. 지금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이 공무원들의 어떤 그 부정과 부패가 너무 심하니까 공무원들을 빼고 그냥 그 마을에서 뛰어난 덕망 있는 사람이 창고를 관리하도록 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사창제. 그 마을의 어떤 창고를 운영하게 만드는 이런 사창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흥선대원의 어떤 그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양반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일단 여러분들, 이 원납전,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원망하면서 납부했답니다. 네.
엄청나게 뜯은 거죠. 양반들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황. 게다가 양반들의 특권을 지금 무시한 거잖아요. 그죠? 양반들은 원래 연한데 양반들한테도 포를 내라?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양반들은 당연히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념적으로는요. 바로 이 만동묘 철폐. 이건 컸습니다. 네. 그들한테 어떤 정신적 지주, 그러니까 어떤 그 중국 명나라에 대한 어떤 신뢰를 무한적으로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유생들 중에서는요. 그 어떤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만동료 철폐했으니까 양반들이 지금 난리가 났겠죠. 양반은 유생이니까.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바로 유생의 그 대표라 할 수 있는 최익현이 이 흥선대원군 이제 그만해라, 물러나라 라고 하는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고종이 직접 친정을 하시라 라고 이제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뭐 이제 물러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최익현의 탄핵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근데 이 최익현은요, 여러분들 이제 계속 만나시게 될 거예요. 이 최익현이라는 이분은요, 정말 그 보수의 어떤 아이콘? 네. 근데 전 보수는 이런 것 같아요. 보수는 뭐냐면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적 질서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저는 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보수는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항상 지조 있게 자신의 어떤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꿋꿋하게 가는 사람들을 저는 보수라고 봅니다. 이 최익현이 정말 그 진정한 보수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최익현은요, 어쨌건 이 최익현의 탄핵을 계기로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의 10년, 대략 한 10년이거든요. 네, 고종이 12살 때 이 아버지가 지금 이제 권력을 장악하니까 10년, 한 20대가 되면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계기가 바로 최익현의 탄핵에서 나온 건데,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개항을 할 거예요. 이 개항을 하는 시점에서 또 개항 반대를 했던 인물이 최익현이기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을사늑약을 체결할 때 을사의병을 이끌었던 을사늑약이라는 여러분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당했던 1905년 을사늑약을 얘기하는데, 이때 거기에 반대해서 을사의병을 이끌었던 인물이 또 최익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그 위기 순간순간마다 등장하면서 어떤 보수의 어떤 그 특징,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진정한 어떤 보수의 어떤 아이콘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익현이 지향하고자 했던 그 모습들의 그 방향이 역사 발전과 부합하느냐는 좀 더 이건 좀 별개로 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건 그 시점 속에서는 열심히 살았던,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열심히 살았다, 이게 어떤 의미일지 고민해보자고 했잖아요. 열심히 살았던 그런 인물 최익현이고요. 흥선대원군도 마찬가지예요. 흥선대원군도 참 이 개혁의 아이콘으로서 열심히 살았던 그런 인물.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흥선대원군은 목표가 왕권 강화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이후에 우리가 이제 가야 될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어떤 한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근데 국민국가로 향하고 있는 곳으로 역사는 지금 갈 거라고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거꾸로 저 앞에 있는 왕조시대를 지금 지향하고 있다는 것. 방향의 측면에서는 조금 더 열심히 살았지만 한번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흥선대원군 19세기 세도 정치와 이 삼조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인물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을 한번 살펴볼 텐데, 대내는 왕권 강화 민생 안정. 그럼 대외는 무엇일까? 이 대외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일단 이것도 19세기 상황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9세기는요, 두둔둔. 19세기는 어떤 시대였냐면 서양 세력이 물밀듯이 서양 세력이 물밀듯이
동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시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바로 이 양선이 아주 많아졌어요. 아주 많아졌어요. 예, 모양이 다른 배들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서양 배들은 좀 모양이 좀 특이했으니까. 이런 배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19세기 상황.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라는 거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불안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못 보던 배들 그리고 못 보던 사람들 정말 막 코도 크고 막 머리 색깔도 이상한 그 당시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흥선대원군이 취했던 정책은 무엇이다? 그것은 바로 짜잔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는 거예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이 취했던 정책이다. 이게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다라는 건데, 자, 과연 이러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어떠한 사건들과 맞물려 들어가는지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첫 번째 터진 사건, 자, 순서를 좀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터진 사건이 뭐였냐면, 당시 여러분들 이게 또 이 서양 제국주의 세력들은요, 그 종교를 앞세워서 밀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이거는 로마 교황청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시인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까지 발표했었죠. 이 당시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외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요, 제사 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그랬다는 얘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와는 유교 나라예요. 성리학의 나라예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죽어서도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제사 지지 말라는 거야. 이건 엄청난 충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천주교 신자를 박해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바로 병인 박해. 네, 1866년 벌어진 사건인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누가 죽냐면 바로 선교사, 특히 프랑스 선교사가 살해됩니다. 네, 이 프랑스 선교사가 살해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지금 조선에 듣도 보도 못한 나라가 그 당시 그랬다는 얘기죠. 우리 프랑스인, 이 선진 프랑스인,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인종차별적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뛰어나고 이 동양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거 지금도 아직도 남한은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굉장히 심했다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로 여기에 대한 보복을 일으킨 사건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병인 양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설명드리고 순서 좀 보자고요. 자, 병인 박해가 딱 이렇게 벌어지는 그 시점에 또 한 번 이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두 번째, 바로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제너럴 셔머노 사건.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는 어디냐면요, 바로 평양이 되겠습니다. 평양. 네, 여러분들 장소 위치 잘 봐두셔야 돼요. 북한에 있는 평양. 이 대동강을 따라 가지고 평양 대동강이 있어요. 제너럴 셔머노라는 이 미국 배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착하잖아요. 착해서 잘 대접해 줬는데, 이것들이 밤에 배에서 몰래 내려와 가지고 이 마을 민가를 덮친 거예요. 부녀자를 겁탈하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한 것이죠. 우리가 참 착해요. 근데 한번 이렇게 팍 돌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셔머노, 그 배와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싹 태워버립니다. 이게 바로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에요. 자, 여기 이게 미국과 관련된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또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라는 생각 여러분 가지셨죠? 네. 자,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이 사건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자, 먼저 병인박해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것. 이 제너럴 셔먼 사건도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866년도에 이런 사건이거든요. 이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 같은 연도에 일어났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연도에 프랑스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66년도에 정말 난리도 아니었던 거야 지금. 그죠? 그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세 번째 들어갑니다. 세 번째 들어갑니다. 이 사건 병인박해 원인 되어서 나왔던 사건이 바로 병인양요다. 병인양요다. 1866년에 일어났던 병인양요다라는 것이죠. 자, 이 병인양요 일어났던 장소 역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병인양요가 일어났던 곳은요, 강화도입니다. 왜냐면 이 서양 세력들이 지금 이 조선을 침략할 때 조선 중심이 어디냐면 한양이잖아요. 한양을 들어오려면 한강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한강 들어오는 그 길목에 있는 섬이 바로 강화도예요.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여러분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강화도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활약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요 근래 있었던 드라마 그 미스터 선샤인. 네. 진짜 이 병인양요를 정말 제가 이제까지 봤던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도 병인양요를 이렇게, 어떤 다큐도 병인양요를 이렇게 리얼하게 묘사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단했던 건데, 어쨌건 여태 활약했던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양헌수 라는 인물입니다. 바로 정족산성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죠. 정족산성을 딱 진을 치고 있다가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프랑스 군대를 기습해가지고 완벽하게 제압했던, 이것 때문에 프랑스가 더 이상 강화도에 머물지 못하고 돌아갔던, 그게 바로 이 병인양요 양헌수 부대의 활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랑스가 돌아가면서 참 이 프랑스가 참 이게 어떤 그 문화의 어떤 그 강대국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규장각 알죠? 규장각. 정조 때 세웠던 규장각. 그러니까 창덕궁에만 이 규장각이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외 지역. 왜냐면 중요한 건데요. 너무 한 곳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섬에 갖다 놓으면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화도도 바깥 외자 써 바깥에 있는 규장각이다. 외규장각이 있었거든요. 정말 왕실의 어떤 그 도서라든지 보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외규장각을 불태워버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또 약탈해 가죠. 외규장각을 약탈해가는 그런 모습들. 불태우고 책 같은 것도 가져가고 이런 모습들. 근데 이 외교장각이 다시 돌아왔죠. 임대 형식으로 돌아는 왔는데 어쨌건 그 과정에서도요. 박병선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정말 참 인생이 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셨던 분 같아요. 평생을 이 프랑스 그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면서 거기서 직시심취요절, 우리나라 최초의, 그러니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도 발견해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걸 또 되돌려오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셨던 그런 분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그냥 그 일생으로 답했다. 일생으로 답했다. 이 말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분이 박병선 박사입니다. 어쨌건 이런 프랑스와 어떤 관련성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문화의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때 보면요, 그냥 제국주의 그냥 그 자체야.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자, 1866년 이런 것들이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 병인양요 이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과정에서, 자, 이젠 여러분들 네 번째 또 엄청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자, 이 네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이번엔 또 이게 충청도에서 또 벌어집니다. 바로 이 오페르트라고 하는 독일인이 있어요. 이 오페르트, 이 독일인인데요. 이 오페르트의 이 남연군묘 이 도굴을 시도한 사건이 있습니다. 남연군묘 도굴 시도 사건. 이게 1868년도에 또
벌어지고 있는데 이 오페르트의 남연군묘 도굴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어디였냐면요. 충청도. 네, 충청도, 덕산, 예산, 네, 이쪽 이 일대거든요. 네, 남연군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놀랍게도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당시 흥선대원군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시신을 탈취해서 그거 갖고 협상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나쁜, 욕 나와요 진짜. 아무리 수교 통상이 급하다 할지라도 어찌 그 사람의 그 시신을 탈취해가지고 그걸 무기로 협상을 하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정말 이 제국주의였던 그 당시 제국주의였던 그 서양 사람들의 어떤, 이건 뭐 제가 욕이 나와요 진짜로.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좀 저지른 거죠. 제가 사실 이 당시 위정자라고 해도 저는 이쯤 되면 어떤 그 이성의 어떤 잣대를 계속 유지하기는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흥선대원이 노발내발한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쥐들을 다 하네? 라고 이제 판단한 거예요. 더욱더 통상수교 거부라고 하는 그 카드를 굳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드디어 또 이제 미국, 이 제너럴 셔먼 사건은 미국과 관련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이 또 쳐들어와요. 정말. 이게 바로, 5번째 사건이 되겠습니다. 바로 신미 양요가 되는데요. 이거는 1871년, 1871년 벌어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가장 나중에 벌어진 사건인데 역시 이것도 강화도에서, 강화도에서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한양으로 들어오려면 서울을 통과하려면 강화도 들어가야 된다고요. 강화도에 벌어지는데 이때 또 분전했던, 정말 진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서양 무기에 이게 경쟁이 안 돼요. 우리는 무기가 이게 포가 쏘면 뿅 가면 그냥 쿵이에요. 안 터져요. 우리는 쇳덩어리를 던져가지고 배를 뚫어가지고 꼬르륵 잠기도록 하는 그런 무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서양 포는요, 탁 조준해가다 빵 쏘면 쾅 터지잖아요. 이 게임이 안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후퇴하지 않고 싸웠던 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름 없는 무명 용사의 무덤이 강화도에 가시면 있습니다. 한번 그분들이 왜 그렇게 자신의 청춘과 삶을 다 바치면서 싸우셨는지 한번 확인해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 활약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어제연이라는 인물이에요. 어제연인데요. 특히 광성부에서 활약을 했던 그런 인물이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수자기, 미스터 선샤인이 병인양요가 아니라 신미양요였구나. 그 수자기가 이게 꺾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맞습니다. 이 미국이 쳐들어왔을 때 이 장수 숫자, 그 깃발을 꺾어서 그걸 가져가요. 그 장면이 그 신미양요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자기. 이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미양요, 이 수자기 약탈되었던 거, 여기 끝나고 나서 이제 흥선대원군 다시 한번 통상수교 거부라는 걸 천명하기 위해 했던 비석을 빵빵빵 꽂습니다. 그 비석이 뭐였냐면 바로 척합이죠. 척합이를 건립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 척합이 어떻게 보면 마무리라고 볼 수 있겠죠? 꽝! 통상수교 안 해!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 흥선대원군에 있었던 그 대외정책,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었고요. 바로 이런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 사건, 병인양요, 오페레트 남연군묘 도굴시 사건, 그리고 신미 양요로 이어지는 모습들. 요거 평양,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들을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 과정 속에서 나왔던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최익현의 탄핵을 통해서 물러나게 된 흥선대원군. 자, 이젠 여러분들 고종이 직접 친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고종의
친정. 과연 이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짜 이 시대는요, 드라마틱해요. 네,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자, 고종의 친정,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직접 이제 정치를 펼쳤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고종의 친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시기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이때는 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뭐였냐면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국내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당시에 국내적으로는 국내적으로 한자로 이 안내자예요. 국내적으로는요. 여러분들 그 흥선대원군 때는 왜 통상개화파들이 그냥 쫙 눌려 있었잖아요. 왜냐면 흥선대원군 그 정부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취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쯤 되면 고종이 친정을 할 당시에는요. 이 통상개화파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통상개화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상당히 좀 성장세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박규수 같은 인물이에요. 박규수와 같은 인물인데 박규수가 어떤 인물이냐면 여러분들 제너럴 셔먼 사건 아시죠? 그 앞에 우리 배웠던 그 제너럴 셔먼 사건 때 평양 감사, 특히 미국하고 이제 싸웠던 그 앞에 있었던 인물이 박규수예요. 그럼 선생님 박규수 하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평양 감사로서 여러분들 내가 개화파건 개화파가 아니건 간에 지금 외세가 쳐들어와 가지고 평양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가만 냅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가만 냅둘 수가 없죠. 그건 개화와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제너럴 셔먼을 불태웠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박규수는요. 개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박규수를 중심으로 한 통상개화파가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 이 외적으로는요.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었냐면 또 굉장히 큰 이슈가 한번 있었어요. 바깥쪽에는요. 어떤 게 있었냐면 바로 일본이 여러분들 그 미국 그 포함 외교 빵빵빵 깜짝 놀라서 문 열잖아요. 그러면서 일본도 느낀 거죠. 우리도 빨리 제국주의가 돼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제국주의의 그 이빨을 드러내게 되죠. 자신들이 당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바로 이 조선을 공격했던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운요호 사건이라는 겁니다. 운요호 사건. 자, 이 운요호 사건은 여러분들 1875년도에 벌어진 사건이 연도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일단 기준 좀 잡아드리려고 좀 쓴 것뿐입니다. 이 운요호 사건이 벌어진 장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강화도입니다. 네, 강화도에서 이 운요 사건, 운요 일본 배가 와가지고 포를 빵빵 쏘면서 어떻게 수교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국내적으로 통상개화파가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종 친정 또 앞에 있던 흥선대원과는 좀 다른 정책을 펼칠 필요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드디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좋아, 일본과는 그럼 조약을 맺자라고 해서 체결했던 조약이 있죠. 그 조약이 바로 그 유명한 바로 강화도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을 그래서 1876년도에 체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여러분 다른 말로 조일수호 조규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자, 우선 갑니다. 쪼준. 네, 우선 이 강화도 조약은 여러분들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냐면 국가 대 국가가 평등한 입장에서 체결했다라고 하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것이죠. 근대적 조약. 이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크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항구를 개항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부산 플러스 알파. 부산 이외 부산 플러스 알파 이외의 항구를 개항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원산과 인천이 순차적으로 개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여기는요, 최혜국 대우는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최혜국 대우 조항은 없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최혜국 대우 조항은 나중에 미국하고 수교할 때 처음으로 들어가고요. 일본과 수교할 때는 아직 없습니다. 최혜국 대우는 뭐냐면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본하고 지금 조약을 체결했어. 일본이 요구했어요. 최혜국 대우 달라고요. 무슨 일본의 입장은 뭐냐면 만약에 다른 나라랑 나중에 조약을 체결할 때 자기들보다 더 유리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그에 상응하는 조항, 뭐 이렇게 내용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규정이 요구했는데 이 당시 조선은 뭐 우린 너희들 외에는 조약 안 체결해. 염려하지 마. 수교 안 해. 예,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어. 라고 해서 이때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어떤 그런 조약 체결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게 사실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는 건 나라 대 나라 평등한 어떤 그 입장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하는 건데 실질적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불평등한 그런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조약 내용으로 본다면 이게 왜 불평등이지? 라는 생각.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오케이를 한 거니까 이게 왜 불평등이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근대법에 대해서 잘 몰랐고 일방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일본 측에서 주장했고 그런 것들을 그냥 수용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불평등한 그런 내용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모르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내용들 어떤 것들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 이 불평등 첫 번째는요. 이 해안 측량권이 들어가요. 해안 측량권. 아니, 우리의 해안선을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제국주의 어떤 그 침략을 하기 위한 더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해안 측량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영사재판권. 자, 이건 뭐냐면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치외법권이라고도 합니다. 치외법권 들어보셨죠? 네, 치외법권이다 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뭐 부산이나 원산이나 인천 이런 데서 이제 문을 열잖아요. 문을 열면 여기서 이제 일본 사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왔을 때 난리를 폈어. 그러면 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재판을 못 하는 거야. 일본 관리가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본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어쩐지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조약은요. 관세 조항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경제를 타격이 큰 거죠. 관세가 없어요. 그러면 일본 상품이 들어올 때 이걸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관세였고요. 그 다음에 무제한 곡물의 유출이 가능했다. 무제한 곡물의 유출이 가능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불평등 조약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속상하지만 어쨌건 조약은 체결됐고요.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가지고 어쨌건 간에 근대의 어떤 바다, 자본주의의 바다에 우리가 발을 담근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전통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다 서구화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전통은 여러분 몸에 하나도 없어요. 다 전통이에요. 다 서구화된 그런 모습들이에요. 머리 스타일, 뭐 안경, 뭐 옷 입은 거, 뭐 다 서구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언제부터 이런 옷을 입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그 출발이 언제다? 그게 바로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문을 열게 된 이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의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어떤 그 첫 발을 일단은 내딛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좀 조약의 어떤 내용들 하나하나가 좀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었던 것, 이것도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자, 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늘 그래요.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는 것이고 찬성한 쪽이 있으면 반대한 쪽이 있는 건 뭐 늘 당연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개항했을 때 찬성 쪽과 반대 쪽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들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자, 개항합니다. 자, 개항을 했을 때 이 개항을 대하는 자세, 입장들이 아주 상반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두 세력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먼저 받아들이자 라고 하는 쪽을 우리는 개화파다라고 합니다. 개화파라고 하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어찌 금수와도 같은 그런 짓들을 한단 말인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위정척사파라고 합니다. 네, 위정척사파라고 합니다. 아, 위정척사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호위한다, 지킨다는 거예요. 발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바르다. 바르다의 기준이 뭘까요? 성리학 질서를 바르다고 본 거죠. 이들한테는 이게 이제 진리니까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고 배척한다는 얘기가 사악한 것, 바로 서양 것들. 이것을 배척하는 그런 세력들. 사실 이 위정척사파의 그 모습은 그 이전부터 있었죠, 여러분들. 네, 바로 흥선대원군 통상수교 거부 세력들, 위정척사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 반대했던 세력들,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 왜 최익현 있었잖아요. 그런 세력들 당연히 위정척사파입니다. 그런 어떤 그 반대 세력들이 개항하고 개화 정책을 취한다고 했을 때 또 반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그 서양과의 어떤 그 관계 교류를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개항 이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시고 있는데, 일단은 어떤 건 주도권은요, 지금 고종 정부가 지금 문을 연 거잖아요. 그죠? 문을 열었기 때문에 바로 이들, 개화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정책을 이끌어 나갈 텐데, 이 당시 그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있었어요. 뭐 이런 것들을 특별히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구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겁니다.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1880년대인데 80년대 통리기무아문이 개화정책을 추진했다면 90년대 여러분들 갑오개혁을 시행할 거예요. 그 갑오개혁을 시행할 때는 군국기무처입니다. 80년대 통리기무아문, 90년대 군국기무처. 일단 두 축을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이 통리기무아문 중심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개화파들은요. 우선 여러분들 군대 개편부터 들어갑니다. 군 개편. 왜냐면 지금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 사건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군대가 중요하다. 뭔가 좀 새로운 군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신식 군대를 만들어요. 그 신식 군대가 뭐냐면 바로 별기군입니다. 네, 별기군. 뭔가 별난, 특별한 어떤 그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부대라는 느낌 드시죠? 자, 이 별기군은요, 누가 이게 교육을 시켰냐면 일본인 교관이 가르칩니다. 일본인 교관에 의해서 교육받고 있는 별기군. 자, 이게 바로 신식 군대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부대 있잖아요. 그죠? 기존에 있었던 부대, 그 기존에 있었던 부대를 정리합니다. 네, 5군영.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조선 후기 중앙군 5군영. 네, 이 5군영을 2영으로 축소시킵니다. 5군영을 2영으로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막 이런 식의 어떤 그 군개편 이루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려면 새로운 걸 보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외국에 사절단들을 또 많이 보냅니다. 자, 이 개화파들은요, 또 사절단들을 또 많이 보내게 되는데, 자, 이 어떤 사절단들이 어느 나라에 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나라입니다. 자, 이 청에는요, 어떤 사절단이 파견되었냐면, 청나라에는 그 수신사, 죄송합니다. 청나라에는 영선사라는 사절단이 파견이 됩니다. 영선사. 사실 이 청나라에 영선사를 파견한 이유는 뭐냐면, 보고 배우라고. 무기 만드는 법,
보고 배우라고. 그래서 사실 이 영선사가 뭐 중도에 귀국은 하지만 어쨌든 이들이 다녀오고 나서 만든 무기 창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기창이라고 하는 무기 만드는 그런 곳을 만들고 있다. 기기창. 그것이 어떤 그 장소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나라의 영선사를 파견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본에도 파견을 합니다. 일본. 자, 일본에는요, 대략 한 2개의 어떤 스타일로 지금 파견을 하는데, 우선 일본에는요,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자, 뭐 사실 뭐 강화도 조약 때도 수신사 파견되었고요. 이때도 이제 수신사가 파견되는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개항 이전에 일본에 파견되었던 사절단을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통신사라고 했습니다. 통신사. 근데 그 통신사와 수신사는 좀 느낌이 달라요. 통신사, 즉 개항 이전의 통신사는 중국의 어떤 선진 문물을 이 조선을 거쳐가지고 일본에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문화 전달의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방향이라면 수신사는 그게 아니에요. 서양의 문물들이 일본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로 오게 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문화의 전달의 흐름이 바뀐 거죠. 어쨌건 이게 지금 수신사의 모습인데, 자, 이때 이 파견됐던 수신사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김홍집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 김홍집이라는 사람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저기 가보격 그때까지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김홍집이에요. 계속 김홍집이 등장할 텐데, 이 김홍집이 일본에 가가지고 수신사로 파견해가지고 거기서 청나라 외교관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청나라 외교관이 황준쉔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홍집에게 너희 조선이 앞으로 살아야 될 책략, 방법 내가 써줄게. 써준 거예요. 그 책자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조선책략이라는 겁니다. 이 조선책략이라는 건데, 이 조선책략의 핵심이 뭐냐? 이 조선책략의 핵심은 뭐냐면, 우선 이거 뭐냐면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러하기 위해서는 바로 친중 결일,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뭐 이미 중국과 친하고, 결일, 일본과는 이미 강화도 조약 해결했고, 마지막 연미라는 겁니다. 자, 연미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조선책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미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은 뭐냐면 미국과 수교하라는 거예요. 미국과 수교하라는 거예요. 자, 이 미국과 수교하라는 거,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랑 싸운 나라예요. 제너럴 셔먼 사건, 신미양요.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적국이에요. 적국. 근데 그 미국과 수교하라는 건 난리가 난 거예요. 유생들이 이 얘기를 듣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김홍집의 조선 책략, 이런 연미에 반발해서 나왔던 위정척사파의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영남만인소라는 겁니다. 영남만인소. 영남 지역 유생들 만여 명이, 여기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만손. 퇴계 이왕의 후손이에요. 이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이 영남만인소가 올라올 정도로 격렬한 반발이 있었던 사건. 이게 바로 이제 김홍집 조선 책략과 연결된 이슈가 되는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그죠?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일본에 보낸 수신사.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되었고요.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일본에 보낸 이 사절단은요, 수신사 말고요. 자, 어떤 게 있냐면요. 쭉 내려가 보면요. 네, 바로 조사시찰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조사시찰단. 자, 이 조사시찰단은요, 말 그대로, 조사해서요, 시찰해서 보고문을 올리도록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죠. 그때는 이제 이 신사유람단, 신사유람단이라고 불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조사시찰단은 여러분들 왜 이들이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나갔냐면, 이 조사시찰단은 암행어사 형식으로 나가요. 몰래 나갔다는 얘기, 몰래. 선생님 왜 떳떳하지 못하게 그냥 왜 이렇게 몰래 나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영남만인소. 이 조선 책략이 이슈화가 돼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놓고 사절단을 보내기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암행어사 형식으로 너 부산 가서 뜯어봐. 편지 뜯어봐. 너 역할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부산 딱 뜯어보니까 일본으로 가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조사 시찰단은 암행어사 형식으로 지금 파견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하나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에 보낸 사절단이 있어요. 미국에 보낸 사절단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보빙사라고 합니다. 보빙사라고 합니다. 이 보빙사는 여러분들 답방 형식이에요. 답방 형식. 답방.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여러분들 이 조선 측량이 연미에 의해서 조약이 체결돼요. 예.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된다고요. 되니까 바로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의 답방 형식으로 답방 형식으로 지금 미국에 파견이 된 사절단을 우리는 보빙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통리기모함은 그런 어떤 주도하에 이렇게 외국의 많은 사절단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당시에는요, 뭐 통리기모함이 있건 없건 간에 어쨌건 간에 외국에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 중에서 여러분들 이때 그 엘리베이터를 처음 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야. 갑자기 푹 또 이 놀랬던 게 뭐냐면 미국에 가서 기차를 탔는데 속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 기억나요.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 기억나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속도감. 갑자기 그냥 빵 하고 앞으로 나가는데 이 몸이 의자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착되면서 막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속도를 경험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탈 때, 세 번째 탈 때 경험이 있으니까 익숙해지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첫 번째 탈 때는 우와 대박이었는데 이때 이 보빙사가 그런 경험들, 엘리베이터 놀랬을 거예요. 푹 올라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빵 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고 와서 우리도 이제 변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자, 어쨌건 이런 어떤 개화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발이 심하죠. 일단 여러분들 이런 개화파, 여러분 이 영남 만인소가 지금 이 위정척사파의 한 모습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위정척사파의 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설명드렸는데 바로 이런 어떤 반발들이 바로 이 개화파들에 대한 반발. 이 개화파들이 일단 정치를 이끌고 있는 세력들인데 이들에 대한 어떤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 이런 어떤 저항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영남만인소, 위정척사파, 개화파 지금 저항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암행어사 형식으로 파견되고 지금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직접적 저항도 있었어요. 그 직접적 저항이 뭐였냐면, 바로 이 오군영을 이영으로 축소하는 이 과정 속에서 불만을 가졌던 그 구식군인들. 그 구식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 네. 그 사건이 1882년에 일어났던 바로 임오년, 82년도 임오년이거든요. 군인들의 란에서 82년도에 일어났던 임오군 란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임오군 란 여러분들, 구식 군인들이 중심이 되었고요. 여기에 흥선대원군, 지금 고종의 친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떨어져 나갔잖아요. 카메라 저도 좀 잡아주세요. 저를 쭉 계속 저를 따라주세요.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 권력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 흥선대원군이 여기 아마 이 구식군인들과 함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 구식군인들이 합류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 어떤 이 고종의 친정, 고종의 어떤 그 큰 바운더리 역할을 했던 인물이 뭐냐면 고종의 부인이에요. 명성황후잖아요. 그 명성황후 그 민씨 세력들, 이게 명성황후가 영민씨거든요. 그 영민씨의 그 일가들이 또 다른 세도 정치를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구식군인과 흥선대원군이 짜잔 해가지고 결국 이 명성황후가 급했어요. 네. 궁궐을 땀을 펄쩍 넘어가지고 도망갔다라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명성황후가 피신할 정도로 아주 급박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모군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명성황후가 SOS를 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 개항 이후에 이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패턴을 보시면 굉장히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문제가 발생하면 자꾸 외세를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이거 안 좋은 거거든요.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외세는요, 우방, 혈맹,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뿐입니다. 무료로, 공짜로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영수증 첨부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끊임없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는데 이 민씨들이 결국은 SOS를 치죠. 어디에? 청나라. 결국 여러분들 이 청나라가 진압을 합니다. 결국은 이 청이 들어와서요. 청이 들어와서 네, 진압을 합니다. 이모군란 자체를 네, 청나라가 지금 진압을 하고 있더라. 청나라가 이 이모군란을 네,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구식군인들 완전히 깨졌죠. 뭐 저 청나라 포대가요 동대문 일대 쫙 걸어놓고요. 이 구식군인들 또 빈민들과 같이 구식군이고 빈민이죠. 뭐 직업군인들인데 먹고 살기가 빠듯했던 거예요. 막 여기 그 저기 뭐냐 그 저 왕십리 일대 이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동대문 포 걸어놓고요. 빵빵빵 초토화를 시킵니다. 초토화를 시키는 모습들. 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흥선대원군은요, 이것도 참 황당한데, 아마도 이래서 아마,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 이제 이게 보여지는 건데, 이 흥선대원을 납치를 해요. 흥선을 납치해 갑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른 나라 그 정치인을 이렇게 납치해 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명성황후는 다시 복귀를 해요. 다시 복귀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모군란이 진압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청나라가 이제 영수증 첨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진압했어. 자, 요거 영수증. 요거 내놔.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까요? 뭐, 안 봐도 그냥 비디오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일단, 네, 내정 간섭. 당연히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밤나라, 배나라, 뭐, 이런 어떤 내정 간섭이 강화되는 모습들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약을 하나 체결하게 됩니다. 이 이모군란 결과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걸 체결하는데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 계항장, 부산, 원산, 인천 계항한 날 있잖아요. 그 부산, 원산, 인천 그 계항장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계항장 안에서만 무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청상민수 무역장정은 여러분들 바로 그 계항장 밖으로 나가서 내지까지 예, 종국에는 서울 한양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것.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청나라 상인들이 그냥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어떤 그런 영수증을 지금 내놓으라 라고 해서 결국 체결한 거죠. 공짜 없다니까 여러분들. 명성황후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놓아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정말 안 좋은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이모군란이 일으켰던 건 바로 오군영 이영 특히 저 신식 군대와의 차별 이런 데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 오군영 이영으로 지금 축소했으니까 일단 정리해고 아닙니까? 5개의 사단을 2개의 사단을 줄였다는 얘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잘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게다가 신식군대 별기군과의 차별들 열받은 거예요. 구식군인들이. 그런데 그 신식군대를 가르쳤던 교관이 일본 교관이란 말이에요. 이건 다 일본 때문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또 일본에 대한 또 감정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들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대사관, 일본 공사관을 공격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일본도 영수증 청구하는 거예요. 예. 너들 왜 우리한테 이래? 이거 너 영수증 청구해. 라고 해서 일본과도 또 마찬가지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조약이 뭐냐면 일본과 체결한 조약이 뭐냐면 바로 제물포 조약이다라는 겁니다. 제물포 조약.
재물포조약이라는 거예요. 이 재물포조약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청나라 진압을 하잖아요. 자, 청나라 진압을 했어. 진압했어. 그리고 청나라 군대 들어왔어. 그리고 재물포조약 체결했어. 재물포조약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 지금 우리 공사관은 치해법권 지역인데 지금 너네들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공격했어. 우리는 못 믿겠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거야. 그래서 우리 군대를 파견할 거야. 라고 해서 일본 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지금 보세요. 지금 한양에 지금 청나라 군대 들어와 있죠. 이모곤란 진압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물포조약을 계기로 해서 일본 군대 들어와 있죠. 그 결과는 뭡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걸 계기로 해서 이 땅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그런 계기.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우리나라 땅에 왜 외국 군대 들어와요? 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명성황후라는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주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게 자주적 국방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외세를 끌어들이면 내놓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얘기죠. 자, 어쨌거나 이 개항의 과정 속에서 어쩌면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게 쉬운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그 개화 정책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폭발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과연 이렇게 지금 청의 내정 간섭이 강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100여 년 전 살고 있었던 젊은 청춘들, 도대체 이게 뭐야 지금 도대체. 이게 지금 청나라와 내정 간섭하고 말이야. 이런 조약이나 체결하고 이게 뭐야. 외국에 들어와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열혈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들고 일어난 사건. 과연 어떤 일이 있을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